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기세 좋게 돌파했던 나스닥도 다시 17,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6,922.58로 장을 마쳤습니다. 0.58% 하락했고요. 다우존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우량주들 모여있는 다우존스의 하락폭이 커서 1% 넘게 빠졌습니다. 38,441.5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도 0.74% 하락한 5,266.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비즈맵에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불그루 죽죽합니다. 거의 모든 섹터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나마 빅테크들만 좀 칙칙한 초록색으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섹터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20%나 올랐던 미친 기세의 엔비디아마저 간밤에는 그냥 버티면서 소폭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마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대로 고금리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인상 움직임들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진 게 증시에 부담을 준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금리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간밤의 시장은 금리 분위기가 상당히 좌우했기 때문에 저희 오늘 금리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7.4bp 오르면서 4.5% 돌파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어제 그제인데 4.6%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1.8bp 올랐습니다. 5% 바로 밑입니다. 4.9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한때는 이 기준금리 전망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2년물 금리가 5%를 살짝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시장금리를 가장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는 건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440억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 경매였습니다. 어제 2년물과 5년물 국채 경매도 흥행이 시원치 않아서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에서 소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밤에 진행된 7년물 경매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해외 수요는 66.9%에 달해서요. 아직 해외 수요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해외 정부들은 여전히 미 국채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냅니다. 국채 발행 물량이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너무 막대해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도 그 공급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기금 같은 곳들이 사가는 모습이 전달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면서 7년물도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보다 높은 4.65%에서 소화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6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유럽과 호주 같은 나라들에서는 인플레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먼저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 2.4%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2%대긴 하지만 4월에 2.2%보다는 오른 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1분기 실질임금이 3.8% 증가해서 2008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1분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죠.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쨌든 좀 부럽긴 한데요. 어쨌든 실질 임금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 인플레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게 될 거라는 환경이란 걸 뜻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물가도 그야말로 라스트 마일을 앞두고 마지막 한 모퉁이를 앞두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다음 달에는 금리를 내릴 거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왔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유럽 중앙은행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호주의 5월 소비자 물가는 3월보다 물가 상승폭이 쑥 커진 3.6% 수준으로 나오면서 호주는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베이지북은 대체로 미국 경기가 소폭 내지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 국면이라는 지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망은
조금 전보다는 비관적인 평가가 늘고 있다. 과연 이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박승진 팀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목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판 가서 개별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어제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야말로 대체로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늘 문제적 종목 보여드리는 우측 상단에 세일즈포스 위치했습니다. 저희 어제도 세일즈포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간밤의 상승폭은 약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일즈포스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장 마감하고 내놨거든요. 그 이후에 장외에서 15%대 폭락 중입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과 조정 순이익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IT 기업들이 분위기가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AI 외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AI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를 뺏기는 게 아니냐. 아무리 유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쪽에 돈이 몰리면 저쪽에선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는 투자를 뺏기는 쪽에 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 불균형 쏠림에 대한 시각이 다시 자극된 분위기가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 후 장외 주가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연준 위원들 얼굴 매일 너무 많이 봐야 하죠. 이분들이 금리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인사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베스 해먹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52세입니다. 이거는 요새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후한, 좀 더 권위 있는 모습의 베스 해먹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죠. 연준의 지금 대표 매파 중에 하나인 로레타 매스터의 후임으로 내정돼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30년 베테랑이고요. 최근에는 재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얼굴은 로레타 매스터 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얼굴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내정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 얼굴을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맡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찌라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뭔가 자문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마침 저희 스태프들이 올려놨네요. 트럼프와 머스크는 사이가 원래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서로 굉장히 거친 말들을 주고받기도 했던 사이였는데 요즘 머스크를 보면 점점 더 현 민주당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SNS에서도 소셜미디어에서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극우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달에 몇 번씩 통화하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한 달에 몇 번씩 통화하면 절친이죠. 사회생활하면서 1년에 3번만 만나도 절친인데 지금 거의 베스트 프렌드 수준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머스크가 경제 안보 자문을 맡을 거란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면서 브리핑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0.75% 내린 79.2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0.74% 하락하면서 83.6달러로 장 끝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휘발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긴 걸로 해석됩니다. 사실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좀 뜨거운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휘발유를 덜 쓰게 될 거다. 계속해서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경기가 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서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긴 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선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시장이 상당히 고차원 방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승진 하나증권 글로벌 ETF 팀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차이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서의 전투는 올해 내내 지속될 거라고 하면서 적어도 7달 넘게 더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가슴이 그야말로 답답해져 오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의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통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이 통로를 무기 밀수 경로로 활용해 왔다면서 인근 지역에서 테러 시설을 만드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해 왔다라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이 이집트 국경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만큼 우리는 이곳을 공습하진 않을 거라고 부연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겠죠. 얼마 전에 이집트와 교전이 좀 있었다는 소식도 저희 전해드렸습니다.